안녕하세요. 저는 42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7살 딸, 그리고 71 되신 시어머니와 함께 3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3대가 화목하게 어울려 사는 단란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매일이 조심스러운 줄타기의 연속이고 저는 언제나 긴장 속에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은 늘 전쟁처럼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시어머니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밥이 조금만 질어도 밥이 질다는 말이 나오고 반대로 딱딱하다 싶으면 목에 걸려 죽겠다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면 며느리가 게으르다는 핀잔이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루의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큰 시련입니다. 장을 보러 나갈 시간이 부족해 반찬 가게에서 음식을 사올 때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저는 최대한 신선하고 깔끔한 반찬을 고르려고 애쓰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자마자 또 쓰레기 주워왔냐 하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낍니다. 음식을 식탁 위에 올리려 하면 손으로 거칠게 밀쳐내며 플라스틱 용기들이 바닥으로 굴러갑니다. 튀어나온 국물이 바닥에 흥건히 번져도 시어머니는 치우려 하지 않고 저만 바라보며 이런 걸 우리가 먹어야 하냐고 중얼거립니다. 그 시선은 칼날처럼 차갑습니다. 설거지 또한 전쟁터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에 딸의 숙제를 봐주거나 남편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밤 9시가 넘어갑니다. 그때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그릇들을 세게 부딪히며 소리를 냅니다. 이 집에서 설거지는 언제 하냐는 말과 함께 그릇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릴 때면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애지중지하던 찻잔 세트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결혼할 때 받은 접시들이 바닥에 흩어져 나뒹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손발이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남편은 늘 똑같이 어머니 화 푸시게 그냥 놔둬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더 깊은 무력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딸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딸도 이 상황을 피하는구나. 결국 나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시어머니의 한숨입니다. 단순한 숨소리가 아니라 저를 향한 불만이 고스란히 담긴 소리입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어느새 옆으로 다가와 크게 휴하고 한숨을 내쉽니다. 그 소리는 10분마다, 때로는 5분마다 반복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심지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올 때조차 따라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제 곁에 붙어다니는 그 한숨은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호흡조차 조심스럽게 되었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불편을 드리는 건 아닐까? 그런 죄책감이 마음을 옥죄해왔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제 자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는 웃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과 수다 떠는 것도 즐겼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화가 와도 받기 싫고 약속이 있어도 나가기 싫습니다. 제 표정이 어두워진 걸 딸도 눈치챘는지 요즘은 저를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방 안에서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모습이 늘 안타깝지만 정작 저는 다가갈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기대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언제나 중립을 가장한 방관자였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그러신가요? 그냥 네가 좀 참아. 늘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을 달래주기는커녕 나의 고통은 하찮다는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에 이불을 덮고 누우면 옆에서 골아떨어진 남편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의 고독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끔은 제가 왜 이 집에 있는 걸까?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어디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정작 제 자신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한 번은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에는 화사하다고들 했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잔뜩 지친 기색에 눈 밑은 그늘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눈이 낯설게 느껴져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있고 머리는 멍합니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고 겨우 눈을 붙이면 새벽녘에 다시 깨버립니다. 다시 하루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두려워 가슴이 무겁습니다. 부엌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어머니의 불만 가득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거실에 앉아있으면 곧 들려올 한숨소리가 귀를 짓누릅니다. 이 집에서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매 순간 느낍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숨 한 번에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제 삶은 점점 색을 잃어가고 하루하루는 전쟁처럼 흘러갑니다. 언젠가는 이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저는 그저 또 다른 하루를 버텨낼 준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불편한 일상이 이어지던 중 마침내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기일 제사날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늘 숨막히게 다가왔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가 견뎌온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목록을 꼼꼼히 적어가며 장을 보고 생선은 직접 손질했고 나물은 하나하나 정성껏 무쳤습니다. 밤을 새워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며 부엌을 지켰습니다. 손가락은 칼에 베어 피가 배었고 손등은 뜨거운 기름에 대어 얼얼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건 단순히 시댁의 관습을 따르려는 게 아니라 고인과 조상님께 진심을 다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제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한결같이 진지했습니다. 제사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차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걸 조상님 앞에 올리려고?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며칠 동안 혼신을 다해 만든 음식들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말없이 제 나물 그릇들을 두 손에 들고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급히 뒤따라가며 어머님,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제가 만든 음식들을 변기 속에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그동안의 정성과 시간, 저의 모든 노력이 더러운 물에 빠져들며 사라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잡이를 눌러 물을 내렸고 그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함께 쓸려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네가 만든 건 조상님 앞에 올릴 수 없다. 그런 걸 올리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꿰뚫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치욕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준비해둔 자신의 음식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제 노력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엌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존재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저는 그 집안에서 완전히 투명한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제사상 앞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상 위에는 시어머니의 음식만이 가지런히 놓였고 제가 만든 것들은 모두 오물이 되어 하수구로 흘러갔습니다. 그 사실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가 부정당하고 지워지는 것 같은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고 시댁 식구들 역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딸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제 편이 되지 않았고 누구 하나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무관심이 저를 더 철저하게 고립시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 단순히 불편이나 갈등을 넘어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으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변기 속으로 사라지던 나물들과 무표정한 시어머니의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사 음식을 부정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낙인 찍힌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계속 이렇게 그림자처럼 투명한 존재로 남아야 할까? 제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결심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심 말입니다. 제사 사건 이후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 노골적이고 치밀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불만을 한숨이나 눈빛으로 드러내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심심한 되면 어김없이 라디오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도 제 방 바로 앞 거실에서 최대 볼륨으로. 벽을 뚫고 들어오는 트로트 음악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피곤에 절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도 멜로디와 가사가 머릿속을 맴돌아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남편이 조심스럽게 나가 어머니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이해가 아닌 비난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라디오도 못 들어? 내가 언제까지 숨죽이고 살아야 하냐?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더 이상 입을 다물었고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라디오를 끄더라도 이번엔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콜록콜록. 그 소리는 평범한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목을 긁어내듯 일부러 크게, 길게,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저희 부부가 막 잠이 들만하면 그것을 깨뜨리려는 듯 정확히 30분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까지. 그 소리에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고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잠은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낮에는 더 은밀한 방식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샤워를 마치고 방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옷장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소에 철저히 닫아두던 옷장이었는데 제가 씻는 사이 누군가 다녀간 게 분명했습니다. 서둘러 속옷 서랍을 확인했는데 몇 벌의 에스피 없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친척 몇 명을 불러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속옷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이스가 달린 것, 화사한 색깔의 것, 제가 아껴 입던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집어들며 요즘 며느리들이 이런 걸 입는다느라고 말했고 친척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색깔도 요란하지? 이런 걸 입고 어떻게 시댁에서 산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피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듯 했고 두 손이 떨려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속옷을 툭 내려놓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주인 왔네. 내 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난리야? 그 말에 친척들은 또다시 웃었고 저는 숨을 삼키며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도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밤은 더 끔찍했습니다. 새벽 2시, 3시쯤이면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고 이내 우리 방 앞에 멈췄습니다. 가만히 서성거리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와 잠에서 확 깼습니다. 잠시 후 끼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고리를 살짝 돌려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은 채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문 앞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 옆자리는 내 것이 아니야. 이 집에서 네가 있을 곳은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 이불 속에서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저는 두려움에 딸을 끌어안은 채 새벽을 견뎌야 했습니다. 날이 밝아 식탁에 마주 앉으면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국을 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마치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입술을 앙다물고 네가 없어져야 우리 집이 편해진다라는 말을 낮게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고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이제 집안은 더 이상 제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도 불안했고 밤이 되면 공포는 배가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길, 부엌에 서 있는 순간에도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비칠까 두려웠습니다. 제사 사건이 저를 무너뜨렸다면 지금의 일상은 저를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는 밤이 내려가면서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낮에도 눈이 충혈되어 있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불필요한 존재, 쫓겨나야 할 존재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그러신 거야. 그냥 참아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어머니의 고의적인 괴롭힘과 남편의 무심함, 그리고 딸의 침묵 속에서 저는 점점 투명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밤이 오면 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다짐을 합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 언젠가 벗어나야 한다. 아직은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제 안 어딘가에는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능이 꺼지기 전에 이 집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악몽 같은 일상은 석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 집요하고 더 은밀하게 제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쳐 눈 밑은 퀭하게 꺼졌고 하루 세끼 식사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해 체력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낯설어져 갔습니다. 창백한 피부, 푸석해진 머리카락, 공허한 눈빛. 그 모습은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딸 앞에서만큼은 웃어 보이려 애썼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7살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경직된 표정으로 방문 앞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걸 아이는 눈을 꼭 감고도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또 할머니야? 라는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로서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저를 더 옥죄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잠든 눈을 비비며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제 방에서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제 속옷, 제 일기장, 심지어 제 아이의 그림까지 꺼내 흩어놓고 있었습니다. 놀라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태연한 표정으로 네가 뭘 숨기나 보려고 했다며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저는 더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곧장 딸의 손을 붙잡고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까지는 챙길 겨를도 없었고 쌀쌀한 바람에 얇은 외투만 걸친 채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급히 나서는 걸 보고 대문까지 따라 나와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가면 다시는 오지 마라. 이 집 며느리 자리는 없어졌다. 그 말은 저주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제게는 해방의 선고 같기도 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질수록 가슴속에 켜켜이 쌓였던 공포와 수치심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딸이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 말 한마디에 아이 역시 그동안 얼마나 깊은 불안 속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흐느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체중은 석 달 사이 5kg이나 빠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져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초췌해진 저와 손자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안아주며 이제 됐다. 여긴 내 집이야. 아무도 널 건드릴 수 없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저는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곧 동네에는 며느리가 집을 버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저를 부르자 문제 있는 여자라 손가락질했습니다. 몇몇은 직접 전화를 걸어 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도망친 거냐며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일일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었고 제겐 이제 그들의 시선보다 딸과 저 자신의 삶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남편은 끝내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좀 더 참아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떠나던 날조차도 남편은 출근한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제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내 편이 될 수 없구나.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제 자신과 제 아이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뒤에도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귀에 맴도는 기침 소리, 복도에서 들리던 슬리퍼 끄는 소리, 방문 앞에서 옹얼거리던 그 낮고 차가운 목소리. 저는 새벽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은 공포보다는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대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 아이에게 그런 집을 물려줄 수는 없다. 얼마 후 친정 어머니가 동네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전히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부엌에서 혼잣말을 하며 그릇을 부딪히곤 했습니다. 내 아들만 있으면 돼. 며느리 따위는 필요 없어. 다시 와봐라. 그땐 가만 안 둔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확실히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딸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안심하며 잠드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최소한 더 이상 제 존엄성을 짓밟히며 살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안전을 무너뜨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으니까요.